저는 강의 수강하고 있는 이제 사학과 장윤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뭐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뭐 디플레이션, 뭐 그런 것 포함해서 뭐 경기 침체다, 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뭐 고인하는 사람들 다 망한다, 막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의 뭐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거다. 이제 이때까지 역대 정부가 쭉 해왔던 것을 보자면 뭐 지원금 주고 뭐 출산 장려금 뭐 그런 것들을 주는 거 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거에 혜택을 조금 받기 때문에 뭐 저소득층 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받습니다. 다 그것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뭐 이게 저희가 목소리를 안 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본질을 잘 캐치를 잘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기존 정치권에서 이게 단순히 뭐 일회성인 정책, 일회성인 약간 지원금 뭐 그런 거를 가지고 과연 그게 해결이 되느냐, 그럼 일련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저는 그게 회의적이거든요. 네, 회의적인데 결국에는 저희도 여기서 그냥 가정을 꾸리고 뭐 결혼을 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희가 바라는 바인데 이게 과연 저희 이게 또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육아휴직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고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무리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정책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끝도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정말 저출산이 추락하는 거를 다시 반등시키는 거, 아까 제가 초반에 산을 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이고 인구고 다 이렇게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등시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정말 좋은 지도자, 좋은 국회를 뽑고 우리가 국민들이 다 에너지를 모으고 기업도 에너지를 모아야 겨우 결동말동한 일입니다. 인구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뭐 출산 때 아니면 뭐 아이가 어릴 때 일시적인 지원금 그것도 뭐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인구 문제를 해결한 뭐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진짜 우리가 보기에 이런 것까지 했냐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걸 합니다. 그거는 돈뿐만 아니라 예컨대 혼외 출산 같은 거, 그죠?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취급을 하고 대접을 해주느냐 이런 문제까지 다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큼 혼외 출산 비율이 낮은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혼외 출산을 해도 그 아이가 똑같이 대한민국 당당한 시민으로서 대접받고 온갖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만약 된다면 그런 돈 안 들지만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부터 돈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아이를 기르고 출생, 그 다음에 보육, 교육 전부 돈이고 그게 나중에 부모들의 일자리와 노후와 그 다음에 뭐 부모든 아이들이든 주택 문제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의 모든 정책을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재정적으로 국가 재정에 대해서 걱정 되게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의 50%에서 저는 70% 80% 가도 이거는 할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30년 후, 50년 후에 진짜 나라가 망하느냐, 대한민국이 멀쩡하게 살아있느냐를 좌우하는 문제들이 바로 경제 문제고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나가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정치인들
진짜 감시 잘 좀 해주시고 뽑을 때 진짜 똑바로 1번, 2번 후보가 아니더라도 진짜 똑바로 좀 뽑아주시라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공학부 재학 중인 예. 이인석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또 경제 전문가 하시니까 저희 나라가 항상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미국에 항상 그런 사회 갈등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유승민 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의 생명, 안전, 우리의 경제 이거하고 앞으로 이제 직결된 겁니다. 근데 한때 안미 경중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안보는 한미 동맹으로 군사 동맹으로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에 수출 많이 해서 먹고 살자라는 게 1978년 중국 개혁 개방 이후에 지금까지 최근까지 해오던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성주에 사드 놓으면서 안미 경중이 확실하게 깨진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벨트와 일종의 이렇게 해양 세력이라 그럽시다.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쪽 벨트 사이에 안보적인 것과 경제적인 게 그냥 같이 이렇게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만 쳐다보고 중국하고 가까이 하는 게 쉽지가 않은 현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하고 척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니까요. 중국은 우리,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 굉장히 자기들 경제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의 자주국방력과 그 플러스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를 아주 튼튼하게 지키고 또 경제적인 것도 지금 칩4 동맹이라고 미국, 일본, 우리 이렇게 같이 넣는 그 반도체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 주권이기 때문에 한다. 다만 당신들하고 서로 이웃 나라로서 잘 지내고 싶고 서로 이득이 되는 그런 무역 투자, 경제적인 거래는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다라는 걸 늘 중국한테 오픈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안보와 경제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같이 가더라도 중국하고 저는 척질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안보와 경제에서 중심축이 어디 있느냐는 저는 분명히 해야지 거기에 오히려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세요. 이 수업 듣고 있는 철학가 신세민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것보다 이제 강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강연 속에서 좋은 정치인을 결국 많이 뽑고 좋은 정치인들을 고를 수 있는 진입 장벽들을 낮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정치인이란 무엇이고 그러한 좋은 정치인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네. 경제적, 군사적, 여러 사회문화적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치인을 볼 때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지금 대통령도 사실은 좋은 대학교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부분들의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단편적 지식들만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정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제 오늘 말씀드린 것과 직결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좋은 정치인이 딱 한 가지 기준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보수 정당이 존재하고 진보 정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인 중에 이념 같은 걸 떠나서 이념을 초월해서 실용적으로 하자라고 말하는 정치인을 진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념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사회주의 유토피아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회주의 그 이상향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공화주의라는 건 제가 좋아하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 정당에, 정의당에, 민주당에 저는 좋은 정치인이 있을 겁니다. 보수 정당에 좋은 정치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념이 뭐냐?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에 관한 생각이 이념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런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도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세상, 자기들 생각에 좋은 세상 만들어 보려다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치인을 볼 때 저 사람의 이념이 뭐냐, 저 사람의 사상이 뭐냐, 저 사람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냐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세상을 보는 눈과 맞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평생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저는 이해합니다. 경제 성장보다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평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의당과 민주당에서 좋은 정치인을 찾으십시오. 근데 문제는 정의당과 민주당에도 그 좋은 정치인을 여러분들이 판별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방금 질문하신 학생이 대선 때 이럴 줄 모르고 찍었다까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럴 줄 몰랐다까지는 말씀하셨어요. 이럴 줄 몰랐습니까? 이럴 줄 몰랐던 거는 속인 사람 책임도 있지만 속은 사람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한 사람만 책임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을 속일 겁니다. 제가 아까 포퓰리즘 이야기했지만, 정치인은 여러분들한테 별을 따가지고 다 해줄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거기에 사기를 치고 속임수를 쓸 때 거기에 넘어가는 국민들이라면 투표하고 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손가락을 수도 없이 자르고 다음 선거에 가면 또 똑같은 일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어느 진영이든 어느 이념을 갖고 있든, 그죠? 어느 쪽 소속된 정치인이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만 해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개혁 의지, 이걸 갖춘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소의 뭐라 할까요? 인생관, 또 세상을 보는 눈과 그 사람과 정렬을 시켜보시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이버에 검색도 한번 안 해보고 투표장에 나오시는 거는 그건 아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과 허채운이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일단은 강연해 주신 바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어떤 자세나 역할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도의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정치개혁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은 항상 선거개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국회를 바꾸는 것이 정치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대선거구제를 예를 들어주시면서 사표를 줄이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대선거구제가 불비례성을 완화하기보다는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명을 뽑는다면은 만약에 한 정당에서 후보를 만약에 한 명 낸다면, 그러면 군소 정당에게 너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00% 투표율 중에 반 이상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80%, 90%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등, 4등, 5등은 10% 미만대의 투표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똑같이 의원이 된다면 이거 역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례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뭐 그게 뭐 연동형이 됐든 뭐 준연동형 저번에 했던 걸 제대로 해보든 예. 아니면 그냥 뭐 병리식인데 숫자를 늘리든 지역구를 줄이는 게 힘들면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든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반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비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대선거구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들이 반감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례를 늘리는 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례대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예. 그 선거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에 공감을 해주셔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아까 선거제도, 정당제도, 공천제도가 진짜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자기들끼리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학생같이 이 중요성을 일단 인식하는 것은 정말 반갑고요. 비례대표 늘리는 거 찬성입니다. 다만 지역구를 지금보다 저는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는 거는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너무 줄어드는 데는 인구 비례로 뭔가 지역구를 조정을 하더라도 그러고 줄이더라도 뭐 일부 줄이더라도 비례대표를 저는 늘리는 게 찬성인데 거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그 제도 자체 하나 뭐 비례대표제라고 5글자 적어놓고 이거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비례대표 뽑으실 때 누군지 알고 뽑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1번부터 30번까지 쭉 했습니다. 그 중에 득표에 따라서 뭐 20명이 되기도 하고 15명이 되기도 합니다. 3명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비례대표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과거에 누구 폭행이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뽑습니까? 여러분들 비례대표 그 선거 공보물은 아마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버리고 그냥 그 정당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 가지고 그냥 찍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뽑은 그 비례대표가 국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법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예산을 다 할 사람들인데 그죠? 그래서 비례대표를 뽑더라도 비례대표 하나만 그 농영이든 뭐든 하나만 그냥 늘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도 뽑는 사람과 또 공천을 내는 사람 양쪽에 고칠 점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중대선거구제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영남과 호남의 국회의원들입니다. 한 사람만 뽑으면 35% 40% 얻고 후보 여러 명 나와도 정당 공천만 받으면 되는 데가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대구와 광주를 왜 일부러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뭐 여기가 대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내륙 두 도시의 정치가 안 바뀌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안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바꿀 거냐? 대구가 바뀌면 한국 정치는 저는 한 50%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정치를 바꾸려면 무슨 수가 있느냐? 지금 소선거구제 유지하면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김부겸 의원 같은 사람이 수성구에서 한 번 딱 당선됐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그 정도의 일이 가끔씩 일어나는 정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10% 받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냐. 그 정도 맞죠. 그 위에 40% 30% 받은 사람들이 있죠. 자격이 더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뭐가 동력이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말씀이고 보통 대통령제하고 소선거구제가 어울리고 중대선거구제하고 내각제가 어울리죠. 우리나라 당장 지금 개헌을 하지 않으면 내각제로 못 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아마 갈 겁니다.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당장은 제가 보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제 하에서 중대선거구제 하는 게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다당제로 가는 게 그게 괜찮은 거냐? 국회가 그래도 되는 거냐? 저는 뭐 대통령제라고 굳이 꼭 소선거구제를 해서 한 지역구에 한 명씩만 그렇게 뽑아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 기초 선거할 때요, 지방선거할 때 대구의 시의원 구의원들 선거할 때 약간 늘렸습니다. 소선거구에서 이제 중대로 3명, 4명 뽑는 선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의당이 되기도 하고 무소속이 되기도 하고 민주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구청장하고 전부 다 국민의힘 구의원들 모인 그런 구에서 진짜 주민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정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을 하고 새로운 DNA,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고 그래야 변화가 촉발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해볼 만하다. 단점이 있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그 19학번 정치외교학과 김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지난 7월 부산 북콘서트에서 하신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 예. 이제 물가, 금리, 환율의 삼고 대응을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되 유연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셨는데, 예, 며칠 전에 페북에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노동 개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특히 현재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청년들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면 1차 노동 시장으로 이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구직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들은 열악한 2차 노동 시장에 들어가더니 차라리 자영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차, 2차 노동시장 간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해결책과 방안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만큼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실 외국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를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정규, 비정규 이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용어를 가지고 노동시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비정규직 중에서도, 그 기업들 중에서도 1차, 2차 벤더가 몇 차 협력업체냐에 따라서 그 노동의 환경, 조건, 보수, 복지 이런 게 너무나 다른 걸 우리가 목도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외국 어떤 외신에서 황금 자켓인가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교사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정말 몇 년을 계속 시험을 치고 응시를 해보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정규직에 관한 모든 법 제도가 너무나 정규직은 권리를 과하게 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보호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도 문제지만 작업의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여러분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가끔씩 창문 닦다가 추락사하고 지하철 하다가 다치고 이 많은 산재가 대부분 협력업체들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사람의 생명과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면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정규직, 노조 그 사람들의 권한을 어느 정도 풀어야 됩니다. 비정규직을 비슷하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만 바꾸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광화문 시청 앞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맨날 데모하면 그 사람들 표를 신경 쓰는 정치인들이 주저하면 노동개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대통령 임기 5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재선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아까 인구 문제나 노동개혁이나 여러분들 미래 연금을 거의 못 받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연금개혁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니 그게 대통령 프로젝트고 대통령이 할 일이고 대통령이 그럼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냐. 야당 지도자, 특히 여소야대 같은 야당 지도자 맨날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노동개혁 제발 합시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거 그거를 그냥 꾸려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노동계의 대표, 야당의 대표 이분들을 설득을 하고 기업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동참을 하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누가 하느냐? 노사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냥 장관급으로 위원장 한 사람 뽑아놓고 그 사람한테 그냥 맡기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당장은 물가, 환율, 금리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이 부분은 경제를 운영해본 한국은행 총재나 경제 관료들이 어느 정도 핸들링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인구 문제를 개선하는 거는 역대 정권에서 매번 해보고 돈도 많이 써봤지만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는 나서야 된다. 제가 대통령이면 맨날 대기업 대표, 중소기업 대표,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분들하고 계속 그분들을 그냥 완전히 질릴 때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당신들이 이거 안 하면 나라가 망하고 당신들도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 망한 당신들 일자리 언제까지 보호가 될 거냐. 그리고 당신들 아들은 생각 안 하냐. 아들, 딸들은 생각 안 하느냐. 그거를 꿈 같은 이야기라도 그걸 해낸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그거 다 해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도 출산율이 이래 떨어지니까 다시 올라갔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징어 게임도 만들고 기생충도 막 영화 막 기가 막히게 만들고 K-팝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도대체 정치에서는 왜 문제 해결을 못 해내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제가 나설 사람은 정치인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말 되게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면 목소리 내십시오. 이민 가실 거 아니라면. 네.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인이라면 다양한 의제를 시민들에게 던지고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나 국외 할 것 없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의제인 분명함에도 우리 정치권에선 다뤄지지 않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만큼 기후 문제가 공동체의 안위를 해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미래 환경을 위해서 정치권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는 대표적으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외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외부 효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봄에 황사가 막 밀려오면 중국을 갑자기 비난하잖아요. 중국에서 석탄을 떼면서 그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서울 우리나라 공기들이 안 좋아진다? 그게 이제 외부 효과입니다. 근데 기후 문제가 그렇습니다. 기후 문제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이게 아닙니다. 그죠? CO2 배출량이 우리나라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강력한 형태의 국제 규범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게 오기 시작하고 있고 기후 정상회의 같은 데에서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고 탄소량 어떻게 줄이고 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보통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자기한테 다가오고 이걸 빨리빨리 해결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아직 현실적인 감각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CO2 배출 잘못했다가는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세계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데다가 연결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 규범을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빨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거를 주로 배출하는 게 기업들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포항제철이다, 삼성전자다, 현대자동차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그걸 줄여 나가느냐 그걸 저는 정부가 적극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려울 겁니다. 중소기업이 꿀뚝에서 깨끗한 연기가 나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중소기업 그 작은 이익에 먹고 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거는 저는 정부가 진짜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막 체념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기후 문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민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봄, 가을에 미세먼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대구에서 사과가, 옛날에 대구에는 사과가 그냥, 예? 우리 대구 주산물이었는데, 지금 대구에 사과 나는 데는 저 동구 평광동에 땅 높은 803 기술밖에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위로 올라갔잖아. 이만큼 우리 뭐 물고기도 바뀌고 과일도 바뀌고 작물도 바뀌고 다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거기에 관심을 둘 여유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없습니다. 제가 기후 문제까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비루트를 요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가 간에 특히 중국같이 CO2 배출 많이 하는 나라들을 반드시 넣어서 아주 강력한 그걸 하고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EU 같은 데는 탄소 거래세 같은 거를 막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뭐 보완을 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양질의 강의를 해주신 유승민 전 의원님께 양질로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님께서 저는 우선 정치외교학과 1학번 한영민이고 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예. 네, 유승민 의원님께서 이념을 강조하셔서 이념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 대구 동구갑의 국민의힘 의원 류성걸 의원은 기본소득을 뿌려대겠다는 플랜카드를 갖다가 대구 동구 기본소득을 어떻게? 뿌리겠다는 플랜카드를 기본소득을 뿌리겠다? 네네 그 기본소득에다가 저기 뭐더라 그 유가소득 이런 걸 뿌리겠다고 대구 동구에다가 아동수당. 네네 그런 것들을 네. 뿌려대겠다고 플랜카드를 걸고 그래요? 네. 이렇게 자유경제 시장의 질서를 혼란으로 가져가고 있고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인 이종석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방탄소년단의 병력 문제를 여론조사를 직접 하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개념 자체를 그냥 뭉개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유를 외쳐대던 국민의힘이 자신을 자칭 보수를 진짜 자칭할 수 있는지 이들의 진짜 이념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첫째 그 질문 답하기 전에 저는 늘 제 지론이 보수가 자유만 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가 모든 국민한테 평등한 자유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수도 자유 이외의 헌법 가치들에 대해서 정말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정의, 공정, 생명, 인권, 법치 이런 게 우리 헌법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있는 것 중에 자유만 쏙 뽑아가지고 우리는 이것만 외쳐. 저는 그거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구갑의 유성걸 의원님께서 어떤 플래카드를 거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게 아동수당이라면요. 기본소득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유성걸 의원님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동수당이라면 그 아동수당, 부모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때, 출산휴가 때의 급여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저출산 문제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보수 진보 안 따지고 정말 좋은 정책이면 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종석 장관, 국방부 장관 이야기 하셨는데요. BTS 병역 문제는요. 모든 국민은 다 병역의 의무를 지잖아요. 우리나라 헌법과 병역법에 대한민국 남성은 어떤 신체적인 그런 결함이 있지 않은 한은 군대에 다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BTS가 일기 이전에 거기에 이미 예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구팀, 국가대표 야구팀 월드컵 뭡니까? 올림픽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체조,
예?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들, 또 예체능에서 무슨 뭐 여러분들은 이름도 잘 모르는 무슨 클래식 세계 음악 대회에 가가지고 뭐 준우승 이상을 하면 뭐 면제가 된다든지 이런 게 BTS 사건 터지기 전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에서 예외적으로 군대에서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현역 복무가 아닌 다른 대체 복무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늘 문제가 있었는데 BTS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BTS의 병역 문제가 여러분들 귀에 들릴 정도로 훨씬 이제 커진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BTS를 현역병 입영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갖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진짜 한심한 생각이죠. 왜냐? 이거는 원칙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칙의 문제인데 모든 남자는 다 군에 징병제 하에서 가야 된다라는 원칙이 우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었단 말입니다. 뭐 예외 없는 원칙 없다고 그러지만 그 예외가 있으려면 그 예외에 대해서 예외도 원칙에 맞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외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무조건 BTS 군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갖고 있던 그 예외의 규정들하고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참에 우리 국방부와 병무청이 인구도 줄어들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 군대를 징병제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병역 문제만큼은 지금 있는 규정들 한번 잘 보시고요. 그거 한번 다시 정립해서 저는 어지간하면 예외 없이 군에 가는 그런 병역, 징병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세 된 여성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 아닙니다. 우리 아까 말씀 중에도 대구, 광주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대구, 예, 우리가 보면 이제 정치가 사회가 바뀌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또 정치가 바뀌려면 우리 개인들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우리 대구 경북에 좀 속된 말로 하면 깃대 꽂으면 다 찍어주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이게 좀 변해야 아까도 우리 대구 경북이 바뀌어야 우리 사회가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얘기인데 저도 너무 답답하고요. 왜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보고 제가 또 주변에 뭐 나이가 있다 보니 이런 저런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저도 제 주변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 어떤 그 선거 홍보물도 전혀 안 보고 바로 쓰레기통에 넣었다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의원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그럼 과연 이게 변화가 올 수 있는지, 그럼 변화가 올라오면 저같은 이 개인이 어떤 노력과 어떤 활동 필요한지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 시민들 중에 50%만 사모님과 생각하시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대답이 간단한데요. 아니,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대구 시민들이 안 바뀌는데 무슨 수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늘 부딪히고 뭐 대구 시민들한테 깨져도 다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꼭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민주당도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문제가 많은 게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 제가 이 말씀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 후보를 낼 때는 진짜 좋은 사람 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안 찍어주는데 좋은 사람 안 내면 찍어주겠습니까? 민주당도 거꾸로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영남에서 대구 경북에서 의석을 차지하려면 진짜 자기 정당에서 제일 좋은 사람 여기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우리 아까 한번 제가 예로 들었던 뭐 김부겸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적시했던 게 시민들이 김부겸 의원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를 어느 정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으로 된 겁니다. 한 번 딱. 그래서 사모님께서 오늘 효목동 가셔서 효목동 주민들을 한번 확 좀 바꿔주십시오. 효목동 주민들이 바뀌시면 효목동 구의원부터 바뀔 거고요. 정신 차릴 거고, 예? 효목동에 국회의원, 동구청장 다 정신 차릴 테니까 저는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 정말 이 후진적인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역설적으로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나라의 미래를 정말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개혁, 그런 게 있다면 정치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인구개혁이든 뭐든 그런 개혁이 있다면 우리 대구 경북이 좀 앞장서자. 대구 경북이 한때 굉장히 야도였습니다. 또 무슨 대한민국의 모스크바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되게 진보적인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권 이후에 권력을 계속 잡다가 대구 경북 사람들이 우리는 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 늘 누굴 찍어야 된다. 광주에서는 또 거꾸로 그 권력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딱 우리 지역이 권력을 잡아야 돼,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모님께서 오늘 제 말씀 중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셨다면 오늘부터 효목동에서 한번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질문 더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12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사실 우리 의원님만 시간만 있으시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오늘 정말 장시간 뜨거운 열정적 강의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